직원을 새로 뽑으셨나요? 새로운 직원을 채용하시면 물론 설렘도 있겠지만 이것저것 신경 쓰셔야 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란 걸 체감하실 텐데요. 그 중에서 특히 근로계약서는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표준 근로계약서 쓰면 되겠지라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고 그 계약서 쓰시는 분들 많이 있으신데요. 그렇게 계약서 쓰게 되면 향후에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를 마주하기도 하고 큰 분쟁으로 번지기도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노무법인 태평의 추수빈 노무사 전창부 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직원을 채용하시는 사업주분들이 근로계약서를 쓰실 때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사항과 그 각 항목별 유의하셔야 될 체크리스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은 누락될 경우 사용자에게 제재가 부과되거나 근로자와 분쟁이 생기는 등 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꼼꼼히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항목은 바로 임금 관련 내용입니다. 임금 관련 항목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월급 250만 원 이렇게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각 항목이 어떤 항목인지를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 3천만 원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봉 3천만 원이면 월급 총액이 250만 원인데요. 우리 회사가 일주일에 5시간의 연장 근로 수당을 미리 지급하고 싶다면 단순히 월급 250만 원으로만 작성을 하시면 안 되고요. 몇 시간분의 연장 근로 수당이 잡혀 있는지를 명확하게 명시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에 대해서 월급여에 대해서 언제 지급을 할 것인지, 지급 일과 그리고 어떻게 지급을 할 것인지, 지급 방법에 대해서 기재를 하셔야 되고요. 예를 들어 매월 10일 날 지급을 한다. 그리고 근로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을 한다. 이런 식으로 기재를 꼭 해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항은 바로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내용입니다. 근로시간은 우리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할지 정하는 내용이고요. 휴게시간은 그 사이에 얼만큼의 휴게시간을 부여할 것인지입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놓치시는 항목이 바로 휴게시간인데요. 법적으로 4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근데 이때 휴게시간은 반드시 30분, 1시간을 통으로 줄 필요는 없고 근로자가 실제로 자유롭게 휴게를 취할 수 있는 시간이라면 나누어서 주는 것도 무방합니다. 네, 세 번째로 반드시 휴일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근무일뿐만 아니라 휴일에 대한 내용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인데요. 근로기준법상 일주일에 15시간 이상을 근무하는 근로자는 유급의 주휴일을 갖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휴일이 일요일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주휴일, 일요일이라고 작성해 놓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실제 사업장 상황에 맞게 휴일을 작성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 기계적으로 주휴일을 일요일이라고 작성한 경우 만약 스케줄 근무를 하는 근로자가 스케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요일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 그 경우에는 그 일요일 근무가 휴일 근로가 됨으로써 좀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 같은 그런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케줄 근무를 하는 사업장이라면은 주일은 고정되는 하루는 일단 작성을 해둬야 되고요. 주로 일어날 수 있는 하루를 고정을 해두고 그 밑에 주일은 근무 스케줄표에 따라 매주 변경될 수 있다. 라는 것 같이 이제 명시를 해두면은 스케줄표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꼭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계약서에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항목으로는 휴가 규정입니다. 보통 근로계약서에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 라는 식의 문구를 많이 작성을 하시는데요. 이때 5인 미만 사업장 사업주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 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음에도 방금과 같은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휴가를 부여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근로계약으로서 그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사용자에게 생기기 때문에 예상치 못하게 휴가를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근무 장소와 업무 내용입니다. 많은 대표님들께서 근무 장소와 주된 업무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물론 이제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시면 좋지만 너무 제한적으로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작성할 경우
경우에는 오히려 근로자 입장에서 이건 제 업무 아닌데요? 이런 얘기를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용자가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하게 될 어떤 주된 업무와 관계된 제반 업무들이 있다면 특정 업무와 그 외 이와 관련된 제반 업무 내지는 이와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시하는 업무 등으로 다소 포괄적으로 작성해 두시는 게 업무 지시를 할 때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부터는 계약서에 잘못 명시를 했다가 무효가 되거나 큰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어떤 조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급만 적어놓고 그 월급에 가로치고 모든 수당 포함 이렇게 작성을 해두면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월급이 예를 들어 250만 원이라고 치면은 그 안에는 기본급과 식대와 연장근로수당 몇 시간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냥 월급으로 250만 원 해놓고 모든 수당이 포함되어 있음, 이렇게 되면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연장 근로수당 청구를 했을 때 본인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서 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 이렇게 되면은 잘못된 계약서 작성으로 인해서 나중에 사용자가 또 연장 근로수당을 추가로 줘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포괄임금제를 유효하게 작성해서 예를 들어 일주일에 5시간의 연장근로수당을 유효하게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근로자가 일주일에 만약 10시간의 연장근로를 했다라고 하면 5시간 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고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는 게 맞지만 나머지 초과분 5시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는 근로계약 기간을 잘못 명시하는 경우입니다. 먼저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채용 공고에는 정규직으로 올려놓고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예를 들어 1년 계약직 이렇게 작성을 한다면 이분은 정규직인지 알고 왔다가 계약직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채용 절차법 위반이 될 수가 있고요. 반대인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서로가 계약직으로 하자고 약속은 해둔 상태에서 근로계약서를 그냥 아무 표준 근로계약서를 쓰다 보니 기간에 정함이 없는 계약서, 이게 정규직 계약서거든요. 이거를 작성하게 돼버리면은 서로가 계약직으로 처음에는 알았지만 정규직 계약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정규직 계약으로 체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시고 작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는 근로자의 자유를 좀 제약하는 과도한 문구가 포함된 계약서인데요. 예를 들어 근로자는 회사의 모든 명령에 따른다, 모든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와 같은 문구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법적으로 유효하게 작용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네, 다만 연장근로나 휴일근무에 대해서 사용자가 정당하게 이제 지시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무에 대해서 사전에 업무를 수행할 것을 동의한다와 같이 그런 추가적인 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를 받아 놓는 것은 어느 정도 유효하게 인정이 되고요. 이런 규정이 있고 계약서로 사전 동의를 받아뒀다면 사용자가 연장 근로에 대한 업무 지시를 했을 때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추가적인 근무를 거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무단 퇴사 시 100만 원을 배상한다, 업무상 실수가 발생할 경우 300만 원을 배상한다와 같이 실제로 어떤 손해가 얼만큼 발생했는지와 무관하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손해에 대해서 특정 금액 손해배상액을 사전에 정해놓는 것은 계약서를 체결했다 하더라도 무효인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포함되지 않게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직원의 귀책 사유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아예 어떠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당연히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손해가 있다면 실제 그 손해액을 산정해서 정당하게 그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살펴본 내용들처럼 필수 내용들을 포함해서 계약서를 잘 작성하셨다면 이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한부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셔야 됩니다. 다만 요즘은 이제 전자계약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전자계약으로 그 전자적 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를 하는 것도 인정이 되고요. 만약 이렇게 서면 또는 전자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끔 사업주분들께서 계약서 작성은 하셨는데 본인은 안 가져오시고 근로자한테만 환불을 주시는 경우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쟁이든 입증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입증을 하려면
2장을 작성해서 각각 한 부씩 나눠 가지셔서 꼭 계약서를 사업주분이나 직원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점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사업주 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과 각 항목별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는지 체크해 보았습니다. 잘 작성된 근로계약서는 불필요한 분쟁을 막을 수 있고 직원과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셔서 직원과 좋은 계약 체결하시고 사업 운영에 든든한 기초를 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링크로 질문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